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실거래와 낙찰가의 차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청라이죠. 제가 좀 글을 쓴 지 좀 됐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도 뭐 권리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쓴 글들은 대부분 다 오래됐던 글이더라고 하더라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뭐 어디 뭐 대책이나 이런 걸로 영향을 받는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권리 분석 글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왔던 동영상들도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좀, 이런 게 종종 눈에 띄긴 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안 띄겠지만, 이런 거 하나 걸리게 되면, 정말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시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좀 보시면요. 2014년 11월 5일날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세입자 E씨가 있는데, 세입자의 전입신고 일자를 봐보시면, 2014년 11월 5일입니다. 날짜 같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좀 있으면 안 되는데, 종종 눈에 띕니다. 세입자가 들어온 날짜,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에 잔금을 들어오면, 이때 같은 날 근저당을 같이 잡아버린 거죠, 근저당을. 그러면, 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이길 영시의 효력을 발휘하고, 근저당은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니까 당연히 세입자보다 근저당이 빨라지는 순위가 되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근저당이 같은 날 돌아버린다면 이 보증금을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물론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날 근저당을 잡았다는 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원래는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을 이렇게 많이 못 끌어내기 때문에 반대로 근저당을 먼저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종종 했던 얘기인데요. 전입신고는 소유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그래서 만약에 이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잔금을 치르고 이날 전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전날 또는 전전날 살짝 아무 거 없이 전입신고만 딱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까지 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이 점유라는 건 일단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살짝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이날 그 잔금날, 이 전입신고는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잔금날 근저당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럼 요즘 이제 하도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근저당권자도요. 은행에서 잡는 근저당권자도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당일날 아침에 전입세 내려면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전입되어 있다. 그럼 근저당을 안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먼저 전입신고한 게 어딨냐라고 뭐라 한다면 반대로 저는 얘기를 하겠죠. 혹시 나랑 같은 날 근저당을 잡으려고 했었냐? 이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아닌 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이 물건 보겠습니다. 일단은 벌어졌습니다. 2014년 11월 5일날 근저당이 실행되었고요. 내가 전입신고도 같은 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입신고는 어떻게 돼요? 이길 영시에 말이니까 근저당이 우선순위가 높게 되므로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죠? 자, 확정일자는 이렇게 좀 빨리 받은 이유는 보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받기도 하므로 전세금 대출이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빨리 받음으로 이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저당을 봐보시면 3억 1,920만원.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정가가 얼마짜리죠? 이때 당시에 4억 5천 감정가인데요. 4억 5천 감정가에 3억 1,290에 세입자 1억 1천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상당히 높죠? 4억 4천? 4억 4천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가가 4억 5천이라고 하더라도 4억 4천이 감정가 이내가 들어와서 이게 4억 4천 이상에만 낙찰이 된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겠죠? 아니, 보호받는다기보다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실거래를. 자, 당시에 국토부 실거래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1억 1,500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기 위한 국토부 실거래를 봐보시면 맞습니다. 당시에 2014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10층에 거래된 물건이 2억 1,500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진정한 세입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전세 실거래고요. 이때 당시에 매매 실거래를 보시면 보다시피 4억 6천, 4억 4,500, 4억 5,800, 4억 6천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는 4.5에서 4.6 정도 나오는 거죠. 4.6 정도. 그렇다면 아까 위에 제가 말한 대로 근저당 플러스 세입자는 얼마였죠? 4.4억 정도 했죠. 4.4억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뭐예요? 문제가 안 되죠.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충분히 시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충분히라기 그냥 그렇고요. 하여튼 아슬아슬하게 이 시세가 맞다면, 이 실거래가 맞다면 세입자의 보증금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호가 아니라 안전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경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요 매매입니다. 매매는 보다시피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고 4억 4천 5천 6천 정도 되지만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매입니다. 그러면 경매는 어떻게 될까요? 경매는 최근 낙찰 사례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옥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설 옥션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에 낙찰된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시세가 얼마였는데 얼마에 낙찰됐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시세가 이 정도였는데 낙찰은 얼마 될 수 있다. 자, 봐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당시 경매 낙찰가는요 5명이 들어와서 얼마에 낙찰됐나요? 3억 8천 8,800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와 실거래는 이게 시세와 낙찰가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거래와 낙찰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뭐 못해도 한 6천에서 7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매 낙찰가이고 이거는 실거래 시세라는 거죠. 물론 뭐 실거래 시세가 업계약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경매로 산다면 이렇게 낮게 낙찰을 받아서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높게 살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므로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 반대로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날린다면 오히려 손해가 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매매로 팔아야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위에서 아까 보셨죠. 세입자는 4.4억 정도는 낙찰되어야 전액배당이잖아요. 4.4억에 낙찰되어야 전액배당인데 보다시피 경매 낙찰은 3억 8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보나요? 적어도 한 5천에서 6천만 원의 배당을 받지 못하고 경매가 끝나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경매로 들어와야겠죠. 자, 왜?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만약에 남들은 3억 8천 쓴다. 그럼 세입자는 4억을 쓰는 거죠. 4억을. 어차피 본인이 배당 받을 금액이니까 4억을 지릅니다. 4억을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아요? 이 실거래대로 팔게 되면 그러면 본인의 보증금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거의 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걸 뭐 낙찰받는다고 해서 세입자는 이득을 보는 건 아닙니다. 4억에 낙찰받는다고 해서 4억 4천에 판다고 해서 4억 5천에 판다고 해서 뭐 4천만 원을 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금액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입자가 방어입찰이라고 하죠. 방어입찰을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입찰 들어와서 세입자가 낙찰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매매로 되판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되판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1억 1,500만 원은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물건을 보시면 근저당이 3억 1,900이기 때문에, 물론 채권 최고임으로 전부 다 찼을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찼을 것으로 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만약에, 4억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 배당을 얼마 받아요? 한 8천만 원 정도 배당 받죠? 그리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배당 못 받잖아요? 3,500만 원 정도는 배당 못 받는데, 이거는 매매로 팔면서, 손해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일반 입찰자들은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입자는 높게 지를 테니까. 저라면 4.4억까지도 지를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고요. 한 4억 정도나 좀 지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낙찰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과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과를 봤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가리긴 했지만 여기 이씨, 세입자 이씨 맞습니다. 결국은 세입자는 최근 낙찰 사례를 보고 3억 8천 이 정도 되는 거 보고 3억 9천 정도
3억 9천 정도에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고요. 2등은 3억 7,6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실거래를 한번 찾아보거나 이 물건 이 주소지에 등기부를 한번 띄워본다면 세입자가 낙찰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매매를 했다면 과연 얼마의 매매를 해서 손을 얼마나 메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방어입찰은 정말 모르고 지나갔으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꼭 방어입찰을 해가지고 본인의 손해를 줄인과 동시에 어느 정도 플러스 수익까지 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선택을 잘했죠. 이런 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어차피 처음에 이렇게 근저당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좀 뭐랄까 알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좀만 빨리 했으면 좀 문제가 해결이 됐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면 일어난 상태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방어 입찰을 해서 나쁜 상황을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